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어제 서울은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여름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더위는 두 개의 뜨거운 고기압과 남쪽에서 유입된 덥고 습한 공기, 또 지형 효과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마치 두 개의 이불을 덮고 온풍기를 틀어놓은 격인데요. 경북 남부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정면으로 맞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정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강한 햇볕 아래 도심 전체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북 남부에는 한때 첫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체온으로 또는 더위가 이틀째 이어졌고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첫 열대야에 35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열대야 주의보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상청은 5km 상공의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12km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의 상하층이 뜨거운 고기압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덥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돼 전국의 더위가 심해지고 산맥이 많은 경북 지방은 지형 효과로 뜨거운 바람이 더해져 극한 더위가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층의 두터운 고기압과 덥고 습한 남풍류의 유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풍의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경북 포항과 경산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전문가들은 마치 이불 두 개에 온풍기를 틀고 경북엔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까지 튼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압력 때문에 더 더운데 여기에 덥고 습한 온풍기까지 틀면 더위가 극에 달하겠죠. 그런데 경북 지방 같은 경우는 남풍이 영남 알프스 지역을 넘으며 지형적 드라이어 효과를 만든 경우인데 이 바람이 경북 분지에 갇히면서 기온이 더 오른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심한 더위가 하루 더 절정을 보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화요일 이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극한 더위도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더위가 완전히 꺾이진 않고 장맛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우려돼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주 중반에는 쌓인 열기 위로 또다시 강한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 폭염 뒤 폭우가 반복되며 복합재난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첫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전국이 찜통더위에 시달렸던 어제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약자분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관련 질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기준 전국 516개 의료기관에서 집계된 온열 질환자가 9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온열 질환자가 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많아졌고 1년 전 같은 날보다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올해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계를 처음 시작한 지난 5월 15일 이후 30명대 환자가 나왔던 것도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폭염이 심해지면서 고령층,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노약자의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체감온도가 폭염 중대경보 수준인 38도에 이르면 전체 사망 위험이 19%,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15%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무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이나 행사, 운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기본 행동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열대야주의보에 시민들은 도심 속 수영장과 한강을 찾아 무더위를 식혔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취침 전에 냉방과 환기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주말의 마지막 밤, 서울 도심의 한강 수영장은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잘 디딜 틈이 없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물을 튀기고 물살을 가르다 보니 물러날 기미 없는 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알바 끝나고 바로 수영장 오자고 해서 오게 됐어요. 분위기가 너무 다들 뜨거우셔가지고 저도 약간 좀 덩달아 신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밤에 노는 게 너무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튜브를 타고 엄마 아빠와 물장구를 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물놀이도 식후경, 컵라면과 닭강정으로 출출한 배를 달래면 다시 학교 갈 힘도 샘솟습니다. 맨날 올 수 있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냥. 그래도 수영장 오니까 더 활기차고 책교를 갈 준비가 될 것 같아요. 한강 공원을 찾은 시민들도 벤치에 몸을 기대고 강물에 발을 담그며 식지 않는 밤 공기를 견딥니다. 찜통 더위가 밤까지 계속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도도 60%를 훌쩍 넘기면서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집에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있다가 밤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물놀이 하니까 애들도 시원해하고. 당분간 밤에도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잠들기 전 실내 온도를 충분히 낮추고 냉방과 환기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앞다퉈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는데요. 추가 소환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의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단순 살인죄의 최종 결정 과정과 수사 상황의 보고 체계를 캐기 위해서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지휘 라인 7곳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휘부가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겁니까?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대기 발령된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이곳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전 형사과장, 경찰서장 등 6명과 광주 서부경찰서 지구대 경감, 장윤기 아버지 등 모두 7명입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가운데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를 2차례 압수수색한 검찰도 구속된 수사팀장 등 모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애초 징역 5년 이상의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찰. 하지만 검찰은 기소하면서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강간 살인으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스토킹 녀석 왜 찾아갔습니까? 수사 결과 장윤기는 이채원 양 범행 불과 이틀 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미리 자신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두고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이 거세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오늘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장윤기는 첫 재판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이유나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거를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블랙박스는 경찰이 사건을 넘긴 이후 검찰이 장윤기의 차량 짐칸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가 평소 해왔던 발언들이 담겨 있는 만큼 의도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를 토대로 장윤기가 살인사건 이전에 자행했던 다른 성폭행 범죄와 이후의 행보까지 시간대별로 설명해 장윤기의 성폭행 살인 의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의 그 범행과 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 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들도 그런 목적을 밝히는데 주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엔 확보되지 않았던 케이블 타이를 검찰이 회수함에 따라 증거와 관련한 추가 증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살인에서 추가한 성폭행 혐의는 변호인이 피고인 장윤기와 입장을 정리해 오겠다고 한 만큼 2차 공판에선 의도와 관련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성을 부인하던 장윤기는 첫 재판 이후 경찰인 아버지와 수사경찰 사이에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일단 지난 7일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대법원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충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지금의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신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도 의견을 냈습니다. 제도를 바꾸기 전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그 장단점과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수기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속도전을 두고 사실상 우려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이 밖에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재정신청 신청권자 확대에도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신청권자가 확대되면 사건이 폭증할 우려가 있고 절차가 길어지면서 피의자가 오랜 기간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사전신문제도 등 압수수색영장 제도 개선안, 수사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삼성전자가 용인 국가산단에 짓는 반도체 팹 1호 공장의 가동 시점을 2029년 하반기로 최대 2년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고점론에도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까지 포함한 메모리 빅3 기업의 설비 투자 경쟁은 계속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반도체 팹 6개를 짓기로 한 삼성전자가 첫 번째 공장 완공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2030년에서 2031년 사이로 예상됐던 첫 가동 시기를 2029년 10월로 최대 2년 앞당긴 겁니다. 6달가량 걸리는 내부 설비 설치를 고려하면 첫 공장을 완공해야 하는 시점은 2029년 상반기. 용인 국가산단 일대 토지를 시용하고 전력 용수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미리 마련해야 하는 정부의 시계도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메모리 빅3 업체들의 설비 투자 경쟁은 최근 일각에서 불거진 반도체 고점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격화하고 있습니다. AI 기업 등의 수요에 비해 메모리 칩 공급이 현재 한참 모자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호남 클러스터 팹 증설 이외에도 최태원 회장은 SK하이닉스 미 증시 상장 직후 해외 팹 신규 건설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고, 맞는 장소가 있다면은 그게 미국이든 전 세계 어디든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칩을 얼마나 늘릴 거냐,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퀘션이고, 그다음에는 어떻게든지 칩을 더 발라가는 게 지금 좋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설비 증설 등을 위한 미국 내 투자 규모를 2035년까지 2,500억 달러로 최근 500억 달러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업계 업황을 확인할 다음 가늠자는 이번 달 말 예정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함께 발표할 투자 계획이 높아진 메모리 가격 부담으로 예상 규모에 못 미친다면 메모리 빅3 역시 일단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AI 데이터 센터 투자 관련해가지고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일시적으로 뭐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뭐 투자 계획이 축소될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더해 HBM 등 고부가 가치 제품 기술이 부족한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도 빅3 중심의 메모리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현대차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부터 주간조와 야간조가 근무조별로 2시간씩 작업을 멈추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판매 실적 부진으로 임금 인상 여력이 별로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10일 미 나스닥 시장에 입성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저평가가 해소될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 증시 상장 이후 첫 거래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오전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20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프에 대한 대책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 구제 공동변호인단이 JTBC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 변호인단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오늘 오전 관련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변호인단은 JTBC 채권의 발행 판매 과정에서의 불안전 판매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금융당국에 촉구하고 앞으로의 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올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이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10만 명을 돌파했는데 연말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걸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10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9.5%, 8,900여 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 비중은 38.8%로 처음으로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건데 노동부는 아빠 육아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로 제도 사용 여건이 좋아진 것이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난 이유로 꼽힙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육아휴직을 포함한 1가정 양립지원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노동부는 제도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달 20일부터는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동안 일주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합니다. 자녀의 휴원, 휴교나 방학,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면서 후반기 국회는 2주째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이번 주 재헌절이 반쪽 국회 장기화 여부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후반기 국회 반쪽 출발은 여야 간 원구성 이견 때문입니다. 협상 결렬 이후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11곳 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2주째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허송세월하는 이 시간은 5천만 국민의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11개 상임위는 속속 반쪽 상태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맡은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하지 못하면 원구성 협상 진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향후 협상 전망도 어둡습니다.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까지 가져오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일부 관측과 함께 국민의힘에선 대여 투쟁에 의원직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이미 터져나온 상태입니다. 이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멈추고 여야 협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상임위 재배분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만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오히려 국회 정상화를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으로선 단독 처리 비판에 대한 부담이, 입법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도 형사소송법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에서 의견을 개진하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조정식 의장이 최종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이번 주 금요일 재헌절이 반쪽 국회 장기화 여부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 모두 결단이 임박한 상황인 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늘 의원총회와 중진의원 회동을 잇따라 열어 대여 투쟁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첫 정견 발표 자리에서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집중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을 둘러싸고도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5명이 나란히 당 행사에 참석해 정견 발표에 나섰습니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군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대 화두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강조하며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경찰개혁도 꺼내들었습니다. 정치검찰의 뿌리를 뽑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을 바탕으로 경찰개혁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검찰개혁 선봉에서 온 정청래 전 대표는 국물도 남김없이 폐지해야 한다며 특유의 선명성을 더 드러냈습니다.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수기하고 좀 더 미루자 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사실상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길, 고민정 의원은 각각 실용주의와 책임 정치를 열쇠말로 꼽으면서 전임 당 지도부의 견제구를 날렸고 알리바이성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최연소 36살인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은 청년정치 실종을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시절 1년 동안 민주당은 미래의 문을 열지 못하고 과거의 벽에 가로닫혀 퇴보했습니다. 장외 공방도 거셌습니다. 김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받은 처방전을 제시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친청계 비판을 공개 반박했고 정 전 대표 역시 SNS를 통해 탈당해서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게 최악의 자기 정치라며 김 전 총리를 거듭 겨냥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으로 주자들 사이 기싸움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전 경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미 투표 방식이나 자기 정치 공방 등으로 후보들은 물론 지지자들 사이 균열이 깊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이 먼저냐, 당원이 먼저냐, 즉 정당의 성격을 두고 지도부 간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민정당을 강조하고 나서자 장동혁 대표는 당원이 우선이라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정권 침해와 특검, 재선거 등 선관위 사태 대응에 전력 투구 중인 장동혁 대표가 휴일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고 관련 집회 현장도 잊지 않고 찾았습니다. 께서 함께 싸워주신다면 우리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정권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광주와 대구 등 전국을 돌며 부실 선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는 구상인데 강성당원 여론에만 소구하는 것 아니냐 당내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 또 다른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여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당원들 뜻은 매우 소중하지만 지금은 국민정당으로 변모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공당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친한계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당원뿐 아니라 국민 공감도 받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나가고 몇 시간 뒤 장동혁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의 논조는 사뭇 달랐습니다. 국민정당과 당원중심 정당을 함께 지향해야 한다면서도 당원중심 정당이 국민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당대표 거취나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역시 당원 뜻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잠복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두 분 다 맞는 말씀이고 두 부분 다 모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역시 또 다른 갈등의 뇌관으로 지목됩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서 증언한 뒤 한 의원과 갈등을 빚어온 안철수 의원은 아예 복당 불가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당이 좀처럼 구심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한동안 윤리위 징계와 한동훈 의원 복당, 당원 주권주의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달 중순 종전 합의 후에도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며 공격을 주고받던 미국이 세 번째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이란이 민간 선박을 또 공격했다는 게 공습 재개 이유입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1일 사령부 소속 부대가 세 번째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몇 시간 뒤 공습 완료를 발표하면서 전투기와 드론, 정밀 유도 무기 등으로 미사일 드론 기지, 해군 관련 시설, 탄약 저장고, 통신망 등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고 한 주간 이란 내 목표물 300개 이상을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초 이후 상선 800척 이상과 원유 4억 배럴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캐슘 섬을 비롯해 이란 최대 정유시설이 있는 남부 아살루에 이란 내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있는 부셰르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남부중앙 항구도시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남동부 치바하르도 여러 차례 폭발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공습 재개 이후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던 키프로스 국적 컨테이너선을 노골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선원이 실종된 채 배에 불이 나고 엔진실이 심하게 손상돼 항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중부사령부의 공습 개시 발표를 공유하고 이란이 형편없는 선택을 했다며 이제 대가를 치를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우여곡절 끝에 종전 양해각서를 맺고도 호르무즈 개방이냐 통제냐를 놓고 줄다리기하다 9일 만인 지난달 26일과 이달 8일 공습과 보복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YTN 김정우입니다. 미국이 또다시 공습을 퍼붓자 이란도 곧바로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진을 겨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민간 선박도 추가로 공격하고 해협 전면 봉쇄를 다시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기지에서 드론이 잇따라 발사됩니다. 미군의 공습에 맞서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바레인과 쿠웨이트는 물론 요르단과 카타르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보고됐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중동 지역의 미군 지휘통제소와 드론 경납고, 레이더 시설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도 다시 선언했습니다. 해협을 지나던 또 다른 민간 선박도 추가로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화물선은 배의 불이나 선원들이 모두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란은 키프로스 국적의 선박도 공격해 민간인 선원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며 미군이 추가 행동을 하면 더 가혹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의 협상단장인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일방적인 협상의 시대는 지났다며 약속을 지키든지 대가를 치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쟁 재개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하던 70대가 물에 빠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어선이 좌초돼 3명이 다쳤습니다. 새벽 시간엔 대전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김기수 기자입니다. 해경대원이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부산 남구 오륙도 등대섬 근처 바다에서 낚시하던 70대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10분 만에 해경에 구조됐지만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갯바위에서 낚시하다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선이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경남 남해군 왕지양 인근 해상에선 22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찰과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소방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새벽 시간 대전 동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흡입한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불이 났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전화로도 오고 안내방송으로도 나오고 사람들 많이 나와 있었어요. 네, 왜냐면 방송이 대피하러 나오고. 경기 안산에선 도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작업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동해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에서 병사 1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군은 오늘 오전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동쪽 50km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함정에서 승조원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병사는 당직 근무에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 자녀를 태운 채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이천시 부바릅 도로에서 8살 딸을 차에 태우고 달리다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권을 뒤흔든 명태균 게이트.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공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는 공천 개입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인데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건 그보다 앞서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 대선기간 명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우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 같은 민간 정치 브로커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법원은 오늘 1심 판단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이진관 재판장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입니다. 앞서 특검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에 해당하는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 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형 종합특검팀이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위원을 오늘 소환합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유병호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 의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불법 시공 정황 등 결과 조작이나 축소, 은폐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20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진을 소집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상륙한 중국에선 200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문 닫은 학교나 체육관 등은 대피소로 변했고 다리 위는 주차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성난 파도가 해안가 교각을 때리자 집채만한 크기로 부서집니다. 방파제 근처에 자리 잡은 낮은 집들은 물론 6층짜리 빌라도 집어삼킵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강타한 중국 동부 연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시속 140km 넘는 강풍에 바다와 하늘길은 물론 육로 교통까지 마비됐습니다. 저장성에서만 221만 명이 대피했고 문 닫은 학교나 체육관은 임시 대피소로 변했습니다. 后的这间教室就有18张床位，空调、电扇一应俱全，用来防暑。在每个安置点还配备了多名医生，提供基本医疗服务。 도심 고가도로는 쌍방향 2열, 3열 이상 주차된 차들로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흙탕물이 넘실대는 다리 위라 위태로워 보이는데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해안 저지대라 쉽게 침수되는 평지나 지하 주차장을 피해 비상주차를 하도록 당국이 허용한 겁니다. 7月18时起至第9号台风应急响应解除之日止，建议将车辆暂停在相对较高地域。 태풍이 핥히고 간 타이완에서도 14,000여 명이 대피했고 100명 넘는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태풍은 한반도에서 가까운 산둥반도까지 북상한 뒤에야 열대 저압부로 약해질 거란 예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구급차의 허위, 목적의 운행을 막기 위해 GPS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운행 관리 체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 정보를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게 됩니다.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운데 50대 이상이 전체의 3분의 2에 육박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전국 요양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6,367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30, 40대 전문의가 절반을 넘은 곳은 전국 시도 가운데 세종과 서울뿐이었고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50대 이상 비중이 61%를 넘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와 열대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대부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9도, 강릉 28.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과 습도가 더욱 높게 올라 체감더위가 심하겠는데요. 서울 33도, 광주 32도, 대구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어린이나 노약자,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중부와 전북 내륙에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고요. 비와 함께 폭염은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